당신 맞지? 민호 씨 맞지? 2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외동딸의 결혼식에 나타났다. 눈앞의 남자는 틀림없이 죽은 남편이었지만 선영을 보는 그 눈빛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침착하고 정제되어 있었다. 그는 남편 민호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왜 선영을 못 알아보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행복하게 들어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딸 결혼식 당일 아침, 선영은 거울 앞에서 한복 고름을 고쳐 매었다. 흰 저고리와 연한 분홍 치마. 남편을 잃고 난 뒤 처음으로 이렇게 곱게 차려입은 날이었다. 오늘만큼은 울지 말자. 지훈이 웃는 얼굴만 보자.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이 자꾸 허전하게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아버지가 없다. 그 사실이 계속 마음을 건드렸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즐겨. 오늘 주인공은 나야. 메이크업을 마친 지훈이 방에서 얼굴을 내밀고 웃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을 준비를 하는 딸의 얼굴은 설렘으로 빛났다. 알아. 근데 내 아빠 생각이 나서 그렇지. 오늘 같은 날이면 더. 나도 생각나. 그래도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걱정 말고 예쁘게 서 있어줘. 알았지? 지우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선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오늘만큼은 기쁜 날이야. 예식장에 도착하자 로비는 이미 북적였다. 화사한 꽃장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웃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샹들리에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 화려한 빛 사이에서도 선영은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자신을 느꼈다. 신부 어머니 띠를 두른 한복 차림으로 선영은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님이 정말 예쁘게 자랐네.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지훈이가 효녀라더라. 앞으로는 이제 좀 편해지겠네. 축하와 위로가 섞인 말들이 오갈 때마다 선영의 목구멍이 살짝씩 메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 예식장 자동문 쪽으로 향했다. 마치 지금이라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나왔어 하고 웃을 것만 같았다. 27,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처음 만났던 남자. 남들보다 말수는 적지만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히던 사람. 건설해 온 회사 엔지니어로 일하던 늘 책임감 강하던 남편 강민호. 결혼하고 1년 뒤 지훈이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복도에서 아이처럼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그리고 몇 년 후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에 나가게 되었다며 들떠있던 남편. 이번 프로젝트만 잘 끝내고 돌아오면 우리 집도 옮기고 여행도 가자고 말하던 그날.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해외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강민호 씨 가족분 되시나요? 배화재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소지품과 탑승 기록으로 신원은 확인됐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이었다. 빈소에 놓인 영정사진, 작은 유골함, 시커먼 바다와 검은 연기를 상상하며 울던 밤들. 장례가 끝난 뒤 집에 남은 건 대출금과 어린 딸뿐이었다. 그 후로 선영은 살기 위해 뭐든 했다. 식당에서 설거지, 마트에서 계산원, 새벽에는 아파트 청소. 고무장갑 낀 손끝은 언제나 거칠었고 허리는 늘 쑤시고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딸만큼은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어머님, 신부님 회사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도우미의 말에 선영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이요? 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분이라던데요. 따님 회사가 요새 잘 나가잖아요. 그 회장님이래요. 그때였다. 자동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문 쪽으로 향했다. 정장이 잘 맞는 키 큰 남자가 수행원 몇 명과 함께 들어왔다. 주변 공기가 살짝 달라지는 느낌.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저 사람 TV에서 봤어. 한도준 회장 아니야? 한도준. 해외 건설과 물류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재력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순간 선영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넓은 어깨, 고든 등, 걸음마다 약간 오른 어깨가 먼저 나가는 버릇. 턱선과 광대뼈, 눈꼬리의 모양까지. 민호? 불가능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은, 몸은 그를 남편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기 신부 어머님 계십니다. 수행원이 귓속말을 했다. 남자의 시선이 선영을 향했다. 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따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목소리까지 똑같았다. 낮고 부드러우면서 말끝에 살짝 미소가 묻어나는 그 음색.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 선영은 입술이 마르는 걸 느끼며 겨우 말했다. 감사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아 뒤에 있던 기둥을 살짝 짚었다. 눈앞에서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왜 날 못 알아봐?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놀라움도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할 뿐이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신부 회사의 회장님이신 한도준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남자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소중한 직원의 결혼을 축하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신부석과 혼주석을 스쳐 지나갔다. 저도 한때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다. 숟가락을 쥐고 있던 옆자리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고 내려놓을 정도였다. 부모라는 건 자식을 위해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저는 아는 사람입니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말들이 선영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을. 축사가 끝나고 모두가 박수칠 때 선영은 손바닥이 닿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눈과 마음은 오직 한 사람만 좇고 있었다. 피로연 사진 촬영이 끝나갈 무렵 남자가 수행원과 함께 조용히 예식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선영은 거의 무의식처럼 그들 뒤를 따라갔다. 예식장 뒤편 주차장, 조용한 구석에서 남자가 차 문을 열려던 순간 선영이 외쳤다. 저 잠깐만요. 그가 돌아봤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혹시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전에 강민호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적 있으세요? 찰나의 순간 남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이내 가라앉았다. 그 눈빛의 미세한 떨림을 선영은 놓치지 않았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아내였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20해 전 배 사고로 죽었다고 들은 강민호 씨의 아내. 짧은 침묵.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게 입을 열었다. 여기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내일 이 호텔 1층 라운지에서
저녁 8시에 뵐 수 있을까요? 네, 오겠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옷장을 열어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다. 거울 앞에 서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정말 맞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그리워해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눈, 목소리, 손동작, 걸음걸이, 모든 것이 기억 속 민호와 겹쳐졌다. 다음 날 저녁 호텔 라운지는 잔잔한 피아노 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선영은 가장 구석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싼 채 그를 기다렸다. 기다리셨지요. 조금 쉰 듯한 그러나 분명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전날과 같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둘은 마주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뗀 건 남자였다. 20해 전 이야기부터 하는 게 맞겠지요. 그날은 비가 심하게 오던 날이었다. 작은 배들이 흔들리는 항구, 민호는 출항 준비를 하며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화물 목록에 이상한 빈칸이 있었다. 번호만 있고 내용이 없는 컨테이너들, 엉뚱한 사인의 서류. 밤 선창 뒤편에서 들려오던 낮은 목소리들. 이번 건 위에서 직접 내려온 거라니까. 보험 처리로 싹 덮는 거지. 배 한 척쯤이야. 엔지니어 그놈 눈치챘다는 말이 있어. 눈치챈 놈이 문제면 그놈을 없애면 되는 거고. 선영은 숨을 삼켰다. 민호는 말을 이었다. 그때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이상하다 정도였죠. 항해 이틀째 밤 선내 일부에서 갑자기 화재가 났다. 평소라면 불이 날 만한 곳이 아니었다. 민호는 소화 장비를 들고 뛰어갔다. 화재 지점은 그 수상한 화물이 있던 구역과 정확히 겹쳐 있었다. 그리고 폭발음, 철판이 찢어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기울어지는 선체. 경고음이 울렸고 불꽃이 치솟았다. 그게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뒤늦게 안 겁니다. 결코 아니었다는 걸. 불법 화물과 보험 사기, 해외 브로커, 조직까지 얽힌 거대한 구조. 회사 안의 일부는 민호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었다. 현장 기술자 주제의 서류를 너무 꼼꼼히 본다는 이유로 배가 기울어질 때 본능적으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같았죠. 차갑고 검은 물, 미친 파도, 귀를 찢는 폭음. 민호는 간신히 물 위로 떠올랐다. 멀리서 어선의 불빛이 얼핏 보이고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눈을 뜬 곳은 낯선 병원이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 사세요? 가족은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떠오르는 게 없었다. 뭔가를 기억하려 하면 머리 한쪽이 쿡쿡 쑤셨다.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입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는 신원 미상 남자가 되었다. 몇 달 동안 항구 주변을 떠돌았고 그곳에서 지금의 회장, 최 사장을 만났다. 우연히 지게를 내려놓다 쓰러진 그를 최 사장이 발견한 것이다. 야, 괜찮아? 밥은 먹고 다니냐? 일할 수는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최 사장은 그를 내치지 않았다. 이름이 뭐가 중요해? 숨 쉬고 있으면 됐지. 일은 할 수 있겠어? 네. 이름도 모르는 남자는 현장 막노동부터 시작했다. 말은 서툴렀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 도면 읽는 법, 장비 다루는 법, 기초 공정. 손과 근육이 기억했다. 어느 날 현장 크레인이 흔들리며 철골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철골 아래에는 최 사장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민호의 몸은 먼저 뛰어들었다. 위험합니다. 그는 온몸으로 최 사장을 밀쳐냈고 대신 떨어지는 철골에 맞았다. 정신을 잃기 직전 누군가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다. 살아만 있어라. 내가 책임질게. 그때부터였다. 새로운 이름이 생긴 것은 이제부터 자네 이름은 한도준이야. 새 출발도 새 이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도준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머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도 손과 몸으로 일했다. 몇 년 만에 그는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됐고 머리 회전과 현장 감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인정받아 나중에는 직접 회사를 이끄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그게 20해 전부터의 제 이야기입니다. 잠시 선영은 말을 잃었다. 컵 속 얼음이 천천히 녹으며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왔다면 왜? 민호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어요. 기억이 조금씩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예전 회사와 얽혀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뒷배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민호의 앞에 파일 몇 개를 꺼내 놓았다. 오래된 주소, 사진, 이름이 적힌 종이들. 이 사람 박선영 씨, 이 사람 강지윤 양. 그들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다. 성북동 골목, 낡은 파란 대문, 지윤이 중학교 다닐 때 찍힌 사진까지. 회사를 나가든 우리와 등을 지든 마음대로 하시죠. 다만 가족이 어떻게 될지는 회장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때 알았어요. 민호가 낮게 말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지윤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들을 완전히 끊어내기 전까지는 자신의 흔적을 한국에 남기지 않기로.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최 사장과 함께 거래 구조를 바꾸고 불법 네트워크를 끊고 자금줄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위협이 점점 줄어들 때까지 조용히 버텼다. 거의 다 정리됐다고 느꼈을 때쯤 한번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는 미소인지 씁쓸함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멀리서 얼굴만 보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그날 성북동 골목 입구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오래된 골목, 익숙한 경사, 세 번째 집 옆 감나무.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머리가 조금 짧아지고 눈가에 주름이 늘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선영이다. 맞은편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고 종종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자는 계산을 대신했고 먼저 문을 열어 그녀를 내보냈다. 그걸 보고 제멋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민호가 고개를 떨궜다. 아, 다행이다. 나 없이도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끼어드는 건 이제 방해겠구나. 겉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거의 주문 같은 거였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잘됐다, 잘됐다, 잘됐다 그러면서 한쪽 가슴은 아려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그 후로도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멀리서 도왔다. 갑자기 집 보증금이 인상될 때마다 절묘한 타이밍에 불어온 지원금, 병원비가 미리. 납부되곤 했던 날들, 정체 모를 장학금. 그게 20해 동안 내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민호가 힘없이 웃었다.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라고 나 혼자 그렇게 믿으면서. 한참의 침묵 끝에 선영이 입을 열었다. 그날 카페에서 봤다는 그 남자.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내 앞에서 계산해주고 문 열어줬다는 그 사람요. 지훈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훈이 취업 상담 때문에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돈도 내가 냈고 문 먼저 열어준 건 그냥 예의 바른 선생님이었고. 민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영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혼자 보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돌아간 거예요. 조용한 라운지 안 피아노 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20회 동안 다른 남자 생각한 적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교회에서 재혼하라고 수없이 들었고 동네에서도 말들 많았지만 못했어요. 나는 아직도 당신 아내였거든요. 호적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당신이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어서.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요. 선영이 겨우 웃으며 말했다. 궁금하면 그냥 물어요. 그 남자 누구야? 하고. 그러면 내가 말해줄게요. 당신 아니면 다 남이야. 라고.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둘 사이에 흐르던 오해와 침묵의 20회가 그 말 속에 녹아내렸다. 며칠 뒤 지훈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이었다. 대문 앞에서 낯선 중년 남자가 서성이는 것을 보고 지훈은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여기에 왜?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인사해. 내 아빠야. 캐리어 손잡이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지훈아. 그가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을 불렀다. 아빠가 돌아왔어. 그 한마디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왜 이제야 와요, 왜? 미안하다. 왜 이제야 오냐고요. 지훈은 민호의 품에 매달려 아이처럼 울었다. 보고 싶었어요. 학교 입학할 때도, 취업했을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매번 아빠 자리 비어 있었어요. 사진으로만 보여드렸어요. 진짜로는 한 번도. 민호도 선영도 함께 울었다. 그날 저녁 작은 상 위에 소박한 반찬이 올랐다. 사위까지 넷은 마주 앉아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밥을 먹었다. 엄마, 고3 때 갑자기 장학금 받았던 거 기억나요? 그럼 기억나지.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데. 그거 혹시. 지훈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했다. 민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런 셈이지. 내가 더 배우고 싶은데 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 지훈이 웃다가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알았으면 더 열심히 울었을 거예요. 고맙다고.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요. 며칠 후 최 사장이 집을 찾았다. 좁은 거실에서 그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웃었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인 줄만 알았더니 내 사돈이었구먼. 사실 민호는 최 사장 아들 결혼식으로 알고 참석해서 선영을 만났던 것이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때 회장님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살아줘서 고맙네.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법적 절차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씩 풀려나갔다. 사망 처리된 기록을 정정하고 신분을 회복하고 이름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 기다림은 두렵지 않았다. 함께 기다려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 오후 네 사람은 작은 사진관을 찾았다. 선영, 민호, 지훈, 그리고 사위. 자, 준비되셨죠? 사진사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물었다.
민호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다. 선영은 살짝 그의 팔에 기대었다. 지우는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고 사위는 멋쩍게 웃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찰칵. 플래시와 함께 20회의 시간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겼다. 각자의 주름과 상처와 눈물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얼굴들이 서로를 향해 웃고 있었다. 사진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행복해. 민호가 옆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정말. 따뜻한 봄 햇살이 네 사람을 비추고 나뭇잎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20회의 긴 이별은 그렇게 끝났다. 죽음도, 기억상실도, 오해도, 두려움도 결국 그들을 완전히 갈라놓지 못했다. 조금 늦게 돌아왔을 뿐 그들은 다시 서로의 곁을 선택했다. 그날 밤 현관에 새로 걸린 가족사진 아래에서 선영이 속삭였다. 당신, 이제는 정말 가지 마요.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답했다. 응, 이제는 어디도 안 가. 작은 거실에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앞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기다려주세요.